네,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위치 쪽은 뭐 사실은 제가 지금 잘 다루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엄청 말끔하게 다뤄놓기 위해서 세팅이 다 완료가 돼 있진 않은데, 트위치 쪽 채팅창도 배치는 지금 일단 해놨거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방송 화면에도 나갈 거예요. 오늘 이거 잠깐 세팅한다고 이걸 빌미로 이제 좀 일찍 퇴근을 했죠. 트위치 채팅창을 좀 밑으로 내려야겠다. 왜냐면 제가 저기를 판서를 해야 되니까. 오케이, 자, 좋았어. 일단 9시가 넘어가고 있진 않죠. 2분 전인데 제가 오늘 갖고 온 게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이거 하고요. 일단 혹시 방송 송출이 잘 안 될까봐 제가 오늘 방송을 살짝 일찍 켠 거예요. 양쪽 다 송출되는 걸 눈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도 잘 나가고. 오케이, 잘 나가고 있네요. 이제 좀 마음 편해졌어요. 오늘 이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안 될까봐. 그리고 또 딴 것도 뭔가 제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제 지난 방송에서 잠깐 게임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그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도 설치를 해놨어요, 미리. 그리고 오늘이 이제 미국 오늘 16일이죠. 현지 시간. 미국 시간으로 현지 시간 16, 17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17일 됐고, 이제 미국이 이제 하루 좀 늦습니다. 그래서 16, 17일 넘어가는 동안에 FOMC라고 하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의 그 회의가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회의가 있죠. 거기서 이제 경제나 이런 것들 나오는 거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굉장히 다이내믹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엄청난 주식적 성공을 거두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방송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왜 주안점이 되고 왜 오늘 어제부터 해가지고 거의 어제부터였을 겁니다.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어제부터 해서 모든 경제 금융기사에는 FOMC로 다 도배가 돼 있을 겁니다. 근데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엄청 물론 특별한 이유긴 하지만 그 특별한 이유가 매번 반복되는 특별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쪽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전 퇴사자니까. 그쪽 업계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늘상 있는 일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폰을 좀 빼놓을게요. 좋았어. 오늘 그래도 좀 미리 와가지고 세팅하고 해서 좀 깔끔하네요.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기억하기로 어제 유튜브 상태는 거의 그거랬어요. 안 됐대요. 유튜브가 어제 보면 방송하는 분들 거 보면 막 렉 걸리고, 그러니까 버퍼링 걸리고 장난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트위치 쪽 방송을 일단 오픈을 해놨어요. 자, 아무리 대기업 막 방송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편하도록 만들어 놓는 게 좋기 때문에 방송을 켜놨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제 9시 1분이 됐습니다. 드디어 제가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잡담을 잠깐 할 건데, 자, 오늘 먹을 술은 이거예요. 느린마을 막걸리입니다. 느린마을 막걸리라고. 보이시게 화면에 보이게 잠깐 큰 화면 좀 해놓을게요. 보이세요? 느린마을 막걸리.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죠? 내 얼굴이 가려지면은 나를 인식을 못하는구나. 이거 드셔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엄청 즐겨 찾는 막걸리는 아니긴 한데, 제가 어쨌든 방송에서 막 한 잔씩 하니까 그 또 보시더니 어머니께서 이제 사오셨어요. 추천은 아버지가 해주시고 어머니가 사와주셨는데 안 먹어볼 수 없죠. 옥토머 싱글몰트님, 오 준비성 크크,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일하던 사람인데 그 정도는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느린마을 막걸리고요. 지금 밑에 엄청 쌓여 있어요. 그래서 좀 이거 흔들게요. 맨날 흔드는 게 일이야, 막걸리는. 참고로 저는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막걸리는 그 가격대 적당한 거에서는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평 막걸리를 제일 자주 먹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평 막걸리, 서울 막걸리만 드셔보셨으면 지평 막걸리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약간 돈을 쓸 때 좀 비싼 걸로 먹을 때는 이화백주, 아니면 복순도가. 우리나라 이화백주와 복순도가라는 막걸리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이제 영업할 때나 이제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먹을 때는 가끔씩 이제 이거 한번 드셔보셨냐고 하면서 하는데, 막걸리 좀 드셔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화백주, 복순도가. 그거는 한 번쯤 이제 우리나라 전통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참고로 이 느린마을 막걸리는 이제 이 업체가 있죠. 이 술을 파는 업체가 있고, 그러니까 술집이 있죠. 느린마을이라는. 거기서도 드셔보실 수 있고, 이게 설명을 조금만 드리자면은 뭐 인공감미를 안 썼다고 이런 거 당연한 겁니다. 이제 전통주들은. 그리고 요거가 그 뭐라 그러죠? 이 숙성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계절로, 이름 계절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3일 차는 이제 봄이라고 해서 좀 신선 달콤하다라고 하고, 여름 4일에서 7일 정도 숙성이 됐을 때는 이제 거기다가 조금 더 탄산이 풍부해진 거. 그리고 가을쯤 되면은 이제 조금 더 부드러운, 이제 농익죠, 약간 술이.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진정한 술꾼들의 막걸리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취한다. 취한다 이거예요. 취한다. 느린마을 막걸리는 뭐 여러분들 이제 술집 좀 다녀보신 분들은 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이름이기도 하고요. 뭐 술집 자체가 분위기가 또 괜찮아가지고 아마 이성분들이랑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영업용으로, 그냥 뭔가 비즈니스로도 뭐 찾아보기에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뭔가 비즈니스 또는 일터 관계에서 만났을 때 막걸리집이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물론 좋아하죠. 근데 이제 보통 허름한, 우리가 빈대떡 파는 집 느낌이죠. 그런 집들의 디자인이 약간 안 맞는 그 일터일 때 또는 업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통주나 이런 지식을 뽐내면서 또 술 한 잔 기울이면서, 내가 또 혹시 막걸리에 강하다면 막걸리의 무언가를 뽐내면서 이제 술 한잔 할 곳으로는 보통 이제 느린마을을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캠 각도 좀 바꿀게요. 살짝.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말이 많았는데 이거 섞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쭉 따르고. 좋아요. 채팅창 체크 한번 하고. 오케이. 다 잘 나가고 있네요. 유튜브가 어제 터졌다는 얘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한입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짠! 달달하고 그냥 연합니다. 연해요. 느린마을 막걸리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 막걸리를 드셔보셨다 이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막걸리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향을 좀 뺐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옅은 맛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뭐 막걸리의 진짜 그 특유의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느린마을 막걸리가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취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느린마을 막걸리는 조금 더 대중에게 다가가기가 편하고, 먹었을 때 이제 알코올 도수도 6도 정도입니다. 조금 더 숙성시키면 좀 올라가겠지만 6도예요. 그러면은 맥주랑 비교했을 때 거의 맥주, 좀 센 맥주 수준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먹은 독일 맥주가 7도 정도니까 사실상은 그냥 맥주 수준으로 먹을 수 있는 막걸리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벼운 탄산에 달달구리한 맛에다가 막걸리 향이 살짝 들어있는 우리나라의 전통주를 즐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절대 술 방송, 술 권장 방송, 음주 권장 방송 아니고요. 그냥 술을 안주로 곁들일 뿐인 경제, 금융, IT, 보편 지식화 방송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시작하고 초반에는 일부러 좀 잡담을 하니까 잠깐 좀 보여드리자면, 이거 뒷광고 아니에요. 어쨌든 이거 유료 지원을 받아서라고는 아니지. 유료 지원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썸네일이 그거잖아요. 저자직강을 늦게 하는 뭐 이거. 제가 지난번에 블록체인 책을 내고 2018년에 내고 나서
그 두 번째 책을 이제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록체인 책은 아니고 제 방송 채널에 훨씬 더 잘 맞는 컨셉의 책이에요. 지난번 잠깐 설명했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면 광고 아닙니다. 아직 안 썼기 때문에. 보다 많은 비전공자,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요즘 트렌디한 IT 지식들을 진짜 그냥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극한의 쉬운 설명을 해보자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IT 지식 정말 극한 쉽게 설명한다 컨셉이에요. 뭐 이제 지식인 분들 이미 그쪽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항상 제 채널이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이지만 뭔가를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게 제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기를 원하면서 이제 구성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다음 책을 이제 집필하기로 서명을 하고 이제 각종 요즘 책이 어떤 방식으로 집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도 책을 읽어보지만 어쨌든 저랑 계약 관계를 맺은 이제 출판사에서도 정보문화사에서도 저한테 이제 정보를 지원해 주시는 차원에서 책을 이제 보내주시는데 오늘 또 왔어요. 사실은 이런 거 받을 때마다 이제는 좀 그 걱정이 됩니다. 야, 이거 이렇게 잘 쓰시는 분들, 왜냐면은 그 이쪽 책들이 IT 책들이 상당히 이제 교수진 분들이시나 이시거나 아니면 실무진을 위한 책이면은 이제 정말 실무 현업자분들이 책을 쓰시거든요. 저는 이제 포지션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저랑 이제 접촉이 된 거긴 하지만 이런 책을 보시고 이제 요즘 책 트렌드 이러니까 참고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 자사의 책을 보내주시는데 이번 번에 보내주신 거는 이런 거예요. 비즈니스 생존 키워드. 책 광고 아니에요. 그냥 보내주신 거고 어쨌든 제가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읽어보고 요즘 책의 트렌드를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볼 건데 요즘에는 이제 볼 때마다 이런 책을 받을 때마다 이제 긴장을 하게 돼요. 이 참 이렇게 대단하게 책을 쓰시는 분들 사이에서 내가 또 그럴듯한 책을 두 번째를 또 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 비즈니스 생존 키워드라고 이번에 정보문화사에서 신간도 나왔고 또 이제 저한테 제가 낼 신간에 많이 참고하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가이드다. 뭐 뉴노멀 시대를 위한이다. 그래서 요즘 트렌디한 모든 단어들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은 아니지만 컨셉은 좀 다르지만 저도 이제 책을 내야 되기 때문에 보내주시는데 저 올 때마다 약간 숨이 턱턱 막혀요. 물론 되게 감사합니다. 좋아요. 전 저런 거 한 번씩 이렇게 탐독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정독은 잘 못해요. 사실은 제가 원래 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러분들과도 어떤 영상을 만들 때나 이럴 때 후루룩 찾아보고 후루룩 좀 이해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지식을 이제 차곡차곡 쌓는 거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도 그런 걸 만들고 있죠. 지금 스타트업도 사회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제가 뭔가의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됐었을 때에 돈을 받고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책을 씀에 있어서 긴장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잡담으로는 그래요. 빠바밤 빰빰. 그리고 막걸리도 먹으면서 잡담을 좀 해봅시다. 자, 어쨌든 오늘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짠. 오늘 썸네일이 아마 제가 올려놓고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자직강을 코인 다 오르고 나서 한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그 저자가 저죠. 앞에 일부러 책 얘기를 한 건데 보면하는 블록체인이라는 책을 제가 냈고 요거 이제 뒷얘기를 좀 할게요. 다음 책을 낼 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에 낸 책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홍보도 따로 안 하고 그래서 되게 한켠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있었는데 그거는 제 담당자분과 만나서 잘 좋게 말해주셨고 이 보면하는 블록체인이라는 책을
여러분도 지금 이거 들으시면서 사실하는 거 아니에요. 광고하는 거 아니고 재밌는 게 여러 가지로 제가 손을 많이 댔는데 이 보면하는 블록체인이라는 책의 제목 있죠? 제목. 요게 이제 텍스트 배치상 제가 어쨌든 프레젠테이션이나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발표 세미나 이런 뭐 투자 세미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 텍스트 배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제가 앞서서 발표를 하거나 이럴 때. 그러다 보니까 이 책 이름을 정할 때도 책 앞면이랑 옆면에 배치가 되는데 앞면에 책 제목이 배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컨셉이 뭐 어떻게 됐었냐면은 그러니까 한 줄로 들어가지 않는 길이었어요. 결국에는 보면 아는 블록체인이라든지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보면 아는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기로 책의 제목이 정해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목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그때 제가 하도 그런 거를 신경 쓰는 편이다 보니까 뭔가 딱 읽었을 때 트렌드에도 맞고 어떤 잔재미를 줄 수 있는 것들, 그게 이제 세미나 진행할 때는 어쨌든 집중력을 조금이나마 올리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로 배치가 약간 들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조율이 되자마자 이게 보면하는 블록체인으로 확정이 난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그 세로로 배치한 다음, 그러니까 세 줄로 쓴 다음에 세로로 읽어보면 이제 이게 보아블이 돼요. 보아블. 보아블이 무슨 단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바이블이라는 단어의 그 음절을 유사성을 갖게 만드는 거를 또 이제 신경을 쓴다고 쓴 거죠. 제 딴에는 어쨌든 출신상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이제 제목을 배치를 해서 당연히 담당자분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뭐 저 혼자 속으로 나는 이렇게 내포하는데 알아주길 원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담당자분한테는 이게 이렇게 읽으면은 바이블로서도 읽힐 수 있고 하니까 아마 여러 가지를 홍보하거나 이럴 때도 좀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세로 배치가 세로로 읽었을 때 바이블 느낌으로 음절이 끊기도록 한번 배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이제 또 신경을 썼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그때 표지도 그렇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썼었고 되게 힘들었는데 처음 해보는 거니까 또 이제서야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제가 국문과로서 사실 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꿈 중 하나가 내 책을 하나 갖고 이제 죽기 전에 내 책을 하나 갖는 거였어요. 물론 제가 소설가로서 이제 내 책을 갖고 싶다라는 게 제 꿈이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소설은 아니지만 뭐 궁극적인 꿈은 소설이 될 수는 있어도 어쨌든 내 이름을 걸고 나오는 책을 한 권 갖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정보문화사에서 저를 찾아주신 덕분에 내 책을 그 저자 이름 박성묵 걸고 괄호치고 이제 티묵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나갈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2018년 봄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여름 출간했는데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여름 출간이 사실은 딜레이가 많이 된 거예요. 한 2개월 정도 딜레이 된 겁니다. 제가 원고 초안을 다 쓴 다음에 수정하는 데만 2개월이 걸렸어요. 이거 편집자님이나 이제 그 담당자님이시죠. 담당자님이 그 하시는 분들, 교정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수정하는데 오래 걸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책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내용 틀린 거 또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어도 왜냐면 쉽게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는 완벽히 정확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절대 쉬워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 뭉뚱그리는 과정이 그래도 너무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강의 설명을 한다라고 해서 포기해야 될 게 있긴 하지만 정확도는 근데 이제 완전히 틀린 설명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잡아내고 하는데 또 시간이 한참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종료될 예정이었던 게 한 5월에서 6월 정도였는데 출간일이 이제 7월까지로 가버렸죠. 7월까지로. 이제는 말할 수 있다지만 정말 저 때문에 담당자님도 고생을 하셨을 거고 제가 또 홍보를 전혀 도맡지 않는 당시 유튜버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본업이 있었던 지 얼마 안 됐고요.
책이 출간되는 데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다. 어쨌든 잡담. 그래서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썸네일에도 그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블록체인 책을 냈고 어쨌든 블록체인 책이 많이 팔리면 좋잖아요. 제가 낸 책은 어쨌든지 간에 막 이렇게 코인을 사라 막 이렇게 강요하거나 뭐 헛된 망상을 주거나 이런 책을 쓴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자신감 있게 책의 판매 플러스 홍보를 그때 당시에는 좀 돈도 충분히 있었고 그 돈을 써가면서 해볼 만하지 않냐 라는 얘기들과 질문들이 은근히 지인들 사이에서 저한테 전달이 됐었습니다. 직접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첫 번째로 안 했던 이유는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대로 코인에 대한 막연한 투자를 뭐라 그러죠? 막연한 투자를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제 시청자분들한테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였어요. 이거는 제가 자주 얘기했었습니다, 방송에서.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었냐면은 두 번째로는 제가 증권사 직원이잖아요. 이었잖아요. 증권사 직원이었잖아요. 프라이빗 뱅커였고 이제 리테일 전략 팀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객들이나 뭐 돈을 투자하는 돈이 굴러가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봤는데 뭐 1번의 연장선상이긴 한데 약간 질린 상태였어요. 제가 뭐에 질렸냐면은 무언가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공격적으로 제가 먼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책을 냈고 막 이런 책을 보면은 너희가 이런 걸 알 수 있어. 근데 그게 투자랑 관련된 거였어요. 코인은 어쨌든 기술 투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뭐 투자든 투기든 어쨌든 돈을 불리는 투자 수익과 관련된 것에 관련된 기술이었잖아요. 그런 걸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나서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무슨 책임이라기보다는 무슨 일을 도맡아 하게 되냐면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그 질문에 대해서 완전 명확한 답을 해야 돼라고 상대에 대해서 책임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런 압박감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오늘 FOMC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이제 회의가 열리고 지금 초유의 관심사는 금리 상승이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오늘날의 이 상황에서 FOMC가 뭐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하고 뭐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하고를 예측한 다음에 지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를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진짜 주식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입니다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줄기차게 얘기를 한다라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물론 뭐 책임감 없이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저는 그 직업 출신상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뿌린 다음에 틀렸네 이렇게 해서 못 끝낼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코인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8년부터 뭐 2020년까지 여러분들은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코인 투자를 계속했어요. 코인 투자도 계속했고 주식 투자도 계속했고 중국 주식,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코인 투자 다 했어요. 전 채권도 해봤고 다 해봤죠. 해봤기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잘하는 사람이고 제 말대로 하세요라는 느낌으로 홍보는 실컷 해놓고 책임감 없이 그걸 보러 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시청해주시는 분들한테 돈을 받으면서 그냥 계속해서 그런 코멘터리를 제가 잘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제 방송 보세요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못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애초에 한 줄 요약하자면 나는 블록체인과 코인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봐라라고 하는 방식의 홍보를 했었을 때의 부담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였어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 게 약간 있기 때문에 퇴사하는데 영향도 있었고, 증권사에 있었을 때.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잡담으로 할 얘기가 이거였어요. 처음 시간 동안 좀 자극적으로 방송하지라는 조언이랑 비슷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지식들을 쉽게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기로 마음을 먹고 취미로 방송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책을 출간했을 때조차도 약간 다른 책이었으면, 그러니까 이번에 나올 책이었으면 좀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제 쓸 책은. 근데 저번에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게, 제가 블록체인을 기술로 인지하고 있고 잘 아는 사람들은 블록체인을 기술로 인지하고 있더라도 그게 책임의 피지, 사실은 그 썰을 풀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은 코인이라는 투자 수단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기술 설명을 한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특정 블록체인의 기술이 정말 괜찮습니다라고 말을 제가 기술 평가 입장에서 하더라도, 그걸 떠들어서 방송에서 떠드는 순간 누군가는 저 코인은 수익이 날 건가 보다라고 인지하고 산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어쨌든 저는 업력상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함부로 좀 가치 평가는 떠들기가 싫다라고 느끼는 게 제일 좀 컸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출판 담당자 분이랑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나올 책은 그런 것들이랑 좀 상관이 없을 거기 때문에 열심히 집필을 하고 책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랑 또 그거에 관련해서 얘기하고, 저자가 직접 방송하는 저자 직강 방송 하고, 코로나 좀 괜찮아지면 그냥 소소하게 소수 세미나 같은 거나 좀 해볼까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닥터에이시님, 한국인이 유난히 그런 쪽으로 생각해버릴 것 같네요. 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어쨌든 불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뭐 어떤 기본 성정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선물 옵션 코인을 글로벌 1위를 한 번씩은 했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무슨 엄청난 최고 금융 부호 국가도 아닌데, 선물 옵션 1위, 거래대금 1위, 그리고 코인 거래대금 1위를 한 번씩은 먹었던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투자가 확 일어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제 책이 기술서적으로 나가는 거에 있어서도 아쉬움은 좀 있었어도 그지 괜찮지라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 닥터이신, 투자 상품에 레버리지 안 걸면 안 팔린다던데. 그 레버리지라는 단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레버리지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배수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1% 움직이는 거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말 그대로 2배, 3배. 그래서 우리나라 말 잠깐 섞어가지고 합성어로는 이제 2배 움직이는 걸 보통 레버리지라고 불리고요. 3배 움직이는 거를 막 3버리지, 뭐 3배로 반대로 움직이는 거면은 이제 3버스 뭐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뉴스 기사에서 곧버스라고 부르는 거 있죠? 곧버스. 이거는 별다른 단어가 아니고 인버스 플러스 곱하기라는 뜻이에요. 플러스 곱하기. 그래서 곧버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2배로 반대로 움직인다. 2배로 반대로 움직인다. 인버스가 반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가 플러스 4% 가면은 저 곧버스는 마이너스 8% 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재밌죠? 금융상품은 늘 재밌습니다. 어쨌든 오늘 들어와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그 트위치랑 동시 송출 중인데, 느낌표 트위치 치시면 트위치 주소도 나오고요. 왜 하고 있냐면은 원래 제가 안 했잖아요, 그런 거. 그 게을러가지고 이런 거 준비 안 했었는데, 왜 했냐? 늦게 들어오신 분들에서 설명드리자면, 어제 유튜브가 많이 아팠다 그래요. 오늘 오전까지도 아팠던 것 같아요. 막 엄청 렉 걸리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 방송 수요일날 할 건데, 수요일날 할 건데 그거 막 또 오셨는데 막 안 좋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트위치 그 주소를 갖다가 띄워놨습니다. 제가 근데 트위치 창은, 그러니까 채팅창은 켜놨어요. 채팅창은 켜놨고 거기서 채팅 치셔도 제가 보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트위치 대시보드는 제가 보고 있질 않아요. 왜냐면 트위치 대시보드는 시청자 수가 안 가려지더라고요. 제가 그거 절대 신경 안 쓰면서 그냥 취미 방송 하려고 시청자 수는 다 가려놓기 때문에, 가려놓고 싶은데 안 꺼져가지고 조금 가려놨습니다. 일단. 자,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코인 얘기를 좀 한 김에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가볍게. 근데 제가 나이트봇은 왜 이렇게 답변이 느리죠? 나이트보사 어디 갔니? 왜 이리 느리니? 어디 갔니? 많이 소환을 해놔야 오나? 오늘 나이트봇이 유난히 느린데요? 좀 심하게 느린데? 저 정도는 아닌데? 아, 됐다. 좀 웃긴 게 제 접속 끊겼었나 보다. 가출했다가 잡혀 들어왔는데, 네. 닥터이치님 명령어는 왜 무시하고 나중에 들어왔지? 네, 어쨌든 트위치도 지금 동시 송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테스트 방송하면서 봤는데 트위치 쪽이 확실히 저게 적긴 해요. 그 뭐라 그러죠? 이거 딜레이? 살짝 작아요. 살짝. 그 게임 방송 특화다 보니까 트위치 쪽이 그건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오늘 아마 한 시간 조금 일찍 가는 건 아니고, 저 뭐야 그 아마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함께 드라마를 플레이해 보시죠. 이게 바로 메타버스가 무시당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게 있죠. 그거 같이 해볼 건데,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려고 이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을 원래는 제가 PS4로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박현수님 오늘 유튜브 상태 안 좋네요. 어제부터 애가 맛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트위치 방송을 같이 켜놓고 있는 거예요. 네, 미리 준비를 해놨죠. 닥터예진님, 박경수님 저희 부장님이랑 성함이 똑같으신. 그러니까 막 흔한 성함은 아니실 수 있는데 그 있을 법한 성함이시죠. 박경수님, 우리 회사가 부장 타이틀 쓰는 회사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을 제가 PS4로 갖고 있는데, 그 플레이스테이션 4로 방송을 하는 거를 좀 몇 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혼자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려고. 근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개의 방송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이 채팅창 세팅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똑같이 좀 구현이 되나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돈을 더블로 썼습니다. 네, PC용을 구매를 했어요. 네,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려고 PC용 구매를 따로 했고, 뭐 요거는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안 보시더라도 나중에 뭐 그 제 새벽 방송일 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따로 라이브를. 네, 그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라이브에서도 좀 하고, 그거는 따로 드러내가지고 아마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을 드라마 같이 보는 느낌으로 해서, 이게 금융, 경제, IT,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인공지능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방송이나 이런 것들도 자주 했던 투자자이기도 하면서도 방송도 하고 이런 사람으로서 봤을 때, 게이머의 눈이라기보다는 그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즉 안드로이드, 즉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 인공지능의 발전이 온 사회의 모습에 과몰입을 해서 게임을 하면 드라마를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보고 싶어서 PC판으로 또 샀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신 후원을 통해서 우리 방송을 위한 컨텐츠를 산다는 느낌으로
또 샀어요. 닥터이씨님,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인데, 박경수님이요. 이름이 같으십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을 여러분들이랑 함께 드라마를 보는 느낌으로 PC 버전에서 플레이를 할 거다. 게임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저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드라마처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하면 됐고, 자, 우선은 일단 9시 반이 됐기 때문에 잡담을 어느 정도 한 거 이후로 박경수님의 고양이 귀엽네요. 자, 일단 요 얘기부터 합시다.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이 이제 16일부터 17일이죠. 미국 기준으로. 자, 한국은 이제 17일입니다. 이제 18일로 넘어갈 거예요. 요 시기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을 겁니다. 닥터이치님, 선택지에 따라서 스토리가 엄청 달라지던데요. 그렇죠. 네, 저의 선택지와 어떤 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편의 드라마를 함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코멘트도 이제 일부러 좀 신경 써서 던질 것 같아요. 막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과연 뭐 가장 그럴듯한 철학적인 말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기계는 전기용 꿈을 꾸는가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Become Human이라는 단어에서도 보이듯이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이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들과 함께 다뤄보는 드라마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FOMC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이제 제 방송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금융의 앞날에 대한 코멘트가 이제 나오는 회의가 이어지고 그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기자회견 방식으로 이제 의장님께서, 지금 누구예요? 파월 의장님이죠. 파월 의장님께서 이제 마이크 앞에 서가지고 또는 이제 인터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마이크 앞에 서서 하세요. 이후에 후속으로 인터뷰가 좀 더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코멘트가 나오는데, 결국 이 코멘트는 이 FOMC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감이 안 오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FOMC는 결국 연방준비위원회, 그냥 쉽게 얘기해서 미국 각 주에 존재하는 모든 중앙은행을 모아놓은 중앙, 즉 연방은행, 연방중앙은행, 중앙은행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좀 사실은 아버지라고 하면 한국식 표현이고, 사실 구조상으로는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주의적으로 여러 명이 모인 집합체의 의견을 말하는 거지, 이 연방중앙은행에서 밑으로 너희가 명령 들어 이렇게 쏘면 밑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말을 듣는다,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중앙은행의 중앙 정도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제일 좋은데, 우리나라나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중앙은행의 중앙 이러면은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적으로 많은 중앙은행에서 의견서를 내고 그들의 대표가, 중앙은행장들이 모여서 의견을 낸 곳에서 투표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발표되는 곳이 바로 이 FOMC 회의고, 그 회의에서 나온 의견이 정리해서 발표되는 게 FOMC 의사록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알고 계시면 굉장히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 걸맞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미국 전역에 걸쳐져 있는 모든 중앙은행이 의견을 모았을 때 의견이 발표되는 거니까 중요하겠구나 까지는 뭐 이제 인식이 다 됐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번에가 약간 더 주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면접 준비를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친구들이랑 제 방송을 보면서 이제 좀 아는 척을 여러 번 했어.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속달이 돼가지고, 너 또 어디서 거기서 봐가지고 또 아는 척하지. 야, 그래서 너는 왜 중요한지 알아? 라는 질문이 올 수가 있잖아요. 왜 중요한데? 딱 한 원래 그 뭔지 아시죠? 영업할 때는 이 질문 넘어가면 내가 인정해준다 라는 그런 딱 그 언덕배기가 있어요. 그 언덕배기 질문이 올 때가 됐어요. 지금쯤 되면 FOMC가 중요하고 오늘날 뭐가 중요한지는 제가 대충 맥락을 항상 짚으니까 요 시기쯤 되면 중요하다는 건 제 방송에서 보고 이제 썰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은 가볍게 다뤘었는데, 오늘날에는 상당히 집중돼 있는, 모든 이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라는
이게 확연히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고어 언덕백이를 한번 넘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짧게요, 짧게. 길지 않을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시간 남으면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도 한번 제가 켜봐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켠 상태로 돌아가는지 봐야 돼서. 자, FOMC가 중요하다. 미국의 금융 의사가 중요하다.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럼 첫 번째 스테이지 1. 왜 지금 특히 중요한가? 예요. 왜 오늘날? 그러니까 FOMC가 어떻다 이 얘기 이전에 왜 지금 2021년 3월 17일 지금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선 이 얘기에 앞서서 일단 인트로 인트로를 살짝 뺍시다. 뭐냐면 짧게 간다 하고 지금 구간 다 나누고 있죠. 어쨌든 자, 인트로를 살짝 빼주자면 색깔 나눠서 우선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건 확실한가? 라는 것부터 체크를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지금 중요하게 느끼고 있어요 라고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면 아, 중요하게 느끼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저라는 사람은 왜 사람들이 지금 저거를 중요시 여긴다라고 생각했는가 라는 이제 낚시하는 법이죠. 물고기를 잡아다가 회를 떠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낚시하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한국 기준으로 약 15일, 16일 즉 이틀 전이나 하루쯤 전부터 당연히 기사에서는 FOMC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연방준비위원회 이 회의 의사록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늘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지금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를 확신할 수 있느냐라면은 요 이틀간 아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이틀간 증시 상태를 보면 전부 다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보합도는 위아래로 막 치솟았다가 떨어졌다가 치솟았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약간 정신없다고 해야 될까요? 특정한 사유를 잡기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스가 왜 중요하냐? 보통 이런 일들은 어떨 때 벌어지냐면 첫 번째로는 특별한 호재, 악재가 없었을 때. 당연하겠죠. 특별한 호재, 악재가 없으니까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그냥 사고 팔면서. 단타 하시는 분들끼리 이제 적정 가격을 찾아서 열심히 단타를 치시는 거죠. 단타의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적정 가격을 찾아서 사람들이 알아서 매매를 해준다는 거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포인트죠. 무언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타이밍. 그러니까 호재나 악재가 없는데 나아가서 그 호재나 악재를 던져줄 이벤트가 이제 있어요. 곧. 그럴 때 사람들이 일단은 정리해가면서 기다려요. 특별히 과도하게 사거나 막 과도하게 팔거나 하는 모습이 서로 막 뒤엉키면서 기다려요. 그런 걸 이제 대기자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뭔가를 기다리면서 대기하면서 일단 관망세라고 합니다. 관망세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죠. 관망세.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말 그대로 특정 이벤트, 당연히 벌어지게 될 그 이벤트가 있는데, 오늘날은 지금 뭐다? FOMC. 그 이벤트가 최근 다시 없었던 호재 또는 악재를 갖다 줄 이벤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적어도 하루, 길면 2-3일 정도, 적어도 하루에서 길면 2-3일 정도를 사람들이 이 증시나 이제 투자처의 가격이 보합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엄청나게 들쑥날쑥하면서 보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관망세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실제로 전 세계의 증시가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크게 떨어지지도 못하는 상태로 가고 있다.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면서 그럼 이번에 이벤트를 약간 중시 여기나 보구나라는 참고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나온 결과로. 오늘 이제 아시아권도 그랬고 어제 유럽권이랑 서구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도 약간 이제 기다리는데, 그게 이제 뭐다? FOMC예요.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16에서 17일 동안 회의가 쭉 진행된 다음에 이제 결과 발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FOMC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정기적으로 늘 하는 거예요. 늘 해요. 늘 하고 정말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갑자기 하지만 보통 정기적으로 예견된 대로 진행되고,
그 시간 동안 꾹꾹 참았다가 FOMC에 참여하시는 모든 그 중앙은행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의사가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렇게 어필이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금융시장이 그동안의 정책적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표출되면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시간을 두고 거의 한 2주에 걸쳐서 FOMC도 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 얘기도 하고 각 참여한 그 사람들의 의견도 얘기하고 파월 의장님 인터뷰도 하고 막 이러면서 2, 3주 동안 반영돼요. 그래야 이제 천천히 금융시장이 놀라지 않고 하니까. 근데 왜 이번에는 사람들이 약간은 과거보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사고를 치진 않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 아니니까. 근데 왜 특히 그러냐면 이거는 환경적인 배경이 있어요. 환경. 뭐냐? 제 방송에서는 그동안의 빌드업을 몇 주간이나 해놨기 때문에 편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적인 측면인데 바로 지금은 금리 상승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냐? 혹여나 제 방송을 놓치셨던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금리 상승이 나와서 투자 시장이 박살날까봐 걱정하고 있는 시기예요. 리플레이션 시기에서 인플레이션 시기로 나아가는 와중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한데 간단히 설명하면 뭐다? 투자 시장, 그냥 쉽게 말해서 뭐예요? 주식 시장으로 돈이 계속 몰리면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몰리는 거기 때문에 채권의 이자율이 올라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시장의 이자율이 올라요. 돈 빌릴 때 쓰는 그 이자율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너무 호황이라서 금리가 오르는 건데 그 이자율이 계속 오르면, 자 여러분 대출 받을 때 이자율 말고 또 뭐가 있죠? 이자율이 쓰이는 곳? 대출 받을 때 말고 채권 빼고 이거 느린말 막걸리는 다 좋은데 너무 약해가지고 너무 술술 들어가요. 너무 빨리 먹겠다. 이거 천천히 먹어야지. 물 한 모금 먹고. 자, 바로 예금이자예요. 예금이자. 너무 단순한 거라서 뭐 어려운 거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항상 금융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기본 구조 안에는, 뿌리 안에는 제 방송에서 항상 얘기했지만 신맥스님 디포지트용 맞아요. 디포짓 예금이죠. 예금.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예금이자나 이런 것들을 결국 근간에 금융상품 뿌리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 아코님 맥주. 저 오늘 저 나이트봇 진짜 좀 큰일인데, 제 나이트봇 오늘 굉장히 느리니까 제가 좀 직접 좀 할게요. 아니네 하네. 감사합니다. 예금이죠. 지금 신맥스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예금이자가 올라요. 자, 반복 설명을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을 넘어가자면, 우리가 봤을 때는 예금이라는 상품이 굉장히 매력 없는 상품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초거대 자본들 입장에서는 예금이자 또는 예금이자 플러스 약간 높을 수 있는 이자를 가진 투자처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예요. 네. 아코니 이거는 심쿵하는 막걸리. 이거 심쿵하는 막걸리예요? 왜요? 왜? 이거 왜 심쿵해요? 심장이 안 좋아요? 혹시 협심증이나 이런 거예요? 왜 심쿵해요? 너무 문과적이지 못한 대답이었나? 말하고 나니까 좀 후회되네. 제가 이름에도 국문과입니다. 출신은 국문과예요. 하는 일은 국문과 관련됐던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하는 일은 아코니 맛있어서요. 진짜요?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후회되네. 자,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옵시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대 자본들은 예금이자가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서 만약에 예금이자나 또는 예금이자 준하는 그런 이자를 주는 투자처의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원금을 잃을 이유가 없는 투자처의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은 위험시장이에요. 위험시장. 주식시장은 위험시장. 예금은 뭐예요? 또는 예금에 준하는 상품, 그런 것들은 뭐겠어요?
뭐 RP형 상품 여러분들 뭐 증권사나 이런 데 찾아가 보시면 뭐 많죠. 옆에 써 있는 거 MMW, MMW, MMA 그다음에 또 뭐 있어? RP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다 다뤘었습니다. 나중에 다 다룰게요. 자, 그런 안정적인 상품인데도 수익률이 높아지면 엄청난 손실 위험을 가지는 데에서 예금이자 수준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돈이 옮겨갑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시장의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위험 시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와요. 이동합니다. 자금 이동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가 금리 상승이 일어난다라는 사실 자체가 위험 투자 시장, 주식을 필두로 한 그 위험 투자 시장에는 위협 요소가 됩니다. 위험 요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금리 상승이라는 이슈에는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돈을 사람들이 풀어가지고 전 세계가 풀어서 지금 미국 나스닥을 필두로 해가지고 온 세계 자본들이 전부 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은 온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투자하는데 밤낮을 안 가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돈을 벌어보려 그랬는데 떨어질 위협이 있다 그러면 얼른 빼야겠죠. 빼고 싶겠죠. 그러면은 그거에 온갖 감각을 막 집중시키고 있겠죠. 그 상태인 거예요. 지금 금리 상승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저게 올라가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거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저번에 했던 거를 요약을 하자면 결국에는 금리 상승이 투자 시장의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만큼 금리 상승이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예측이면 그냥 뭐 그렇게 예상하나 보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금리 상승을 지켜볼 때 사람들이 기준을 삼는 거는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10년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이라는 곳이 채권이라는 것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데 만기가 10년이에요. 그게 제일 안정적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일 안정적인 채권 자산 중에 하나겠죠. 미국이란 국가가 망할 리는 없으니까 언젠가 갚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자산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거보다 위험하면 저거보다 이자율이 더 높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국가의 국채 금리가 있고 기업의 이자율은 당연히 그보다 높겠죠. 기업이 더 위험하니까 국가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 상태인데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1.3에서 1.5% 정도 이자율이면은 이거 좀 오르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인 건데, 이거 오르기 시작한 건 이미 지난주에요. 1.5%까지 근접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증시가 한번 출렁이기 시작을 했죠. 1.5%.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수치로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그냥 대강 이제 미국 국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은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심리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는 1.23에서 1.5% 정도면은 많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다라고 감을 잡고 있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근데 1.5를 저번에 뚫었어요, 한번. 뚫었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금리가 그만큼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어제자로 1.6% 찍었습니다, 일단. 그리고 어느 정도로 위험선으로 보고 있냐면 한 1.8에서 1.9%까지 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저 1.8에서 1.9%까지 미국 국채 금리, 이제 앞으로는 제가 키워드를 드렸으니까 검색해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들도 그냥 미국 국채 10년물 이렇게 해서 검색해보시면은 이자율이 저 수준까지 가기 시작했다 이러면 위험 신호예요. 엄청난 위험 신호. 왜 위험 신호다? 미국 국채 금리가 저 정도면은 1.8%의 수익률을 이자 수익을 어디다 붙여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미국도 1.8%포인트의 수익률을 주는데, 미국 정부도 쉽게 얘기하면. 저렇단 얘기는 정부급은 아니지만 대기업, 초대기업에서의 채권을 발행해도 거의 2% 초반에서 2% 중반까지의 수익률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망할 일이 거의 없는데. 여러분들은 채권 투자를 거의 안 해보셨을 거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주식 망할 확률보다 AAA급에서 한 AA 이상급 채권은 망할 확률이 더 낮아요. 한참 낮아요. 채권이 그 주식보다 훨씬 안전한 자산입니다. 한 BBB 이상이면, 그러니까 안전도 얘기해요. 여러분들 신용등급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이면 주식보다 엄청나게 안전해요. 그런데 수익을 2% 정도를 갖다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금보다 더 준다. 뭐 우리 기준으로는 그것도 당연히 적겠지만, 우리 어디다 붙이냐 이러겠지만, 누구 코에 붙이냐 이러겠지만, 운용 자산이 몇백억 몇천억 조 단위 이러면은 저 정도 퍼센티지는 챙겨낸단 말이에요. 높아지면. 그러니까 잃을 수도 있는 위협이 전혀 없는데 막 2% 3% 이렇게 되면 주식을 하겠어요? 채권을 하겠어요? 채권을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식은 잃을 위험이 존재하니까. 그 차이는 엄청난 간극이거든요. 잃을 위험이 존재하는 것과 안 존재하는 것. 근데 채권은 안 존재하지는 않지만 위험도가 현저히 낮다라는 거죠. 자, 그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전 세계가 금리 상승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금리 상승이 자꾸 나와 이미. 안 나온 걸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왔어 이미. 그러니까 얼마나 나오냐의 문제야 이제. 얼마나 나오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 국가가 움직여서 대책을 세울 거냐, 미국 중앙은행이 움직여가지고 대책을 세울 거냐, 연방준비위원회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초유의 관심사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오늘날까지랑은 다르게. 부양책은 그냥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건데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건 금융시장에서. 그러니까 금융의 탑 오브 탑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뭔가의 대처나 이런 게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이 상황이에요. 금리 상승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 그래서 대처가 잘 나오면 폭증할 수도 있는 거고, 대처가 안 나오면 폭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함부로 예상하기가 힘든 게 뭐냐? 말은 온순하게 했는데 투자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해석이 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고 기사 뜨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일단은 기사 뜬 내용이 만약에 뭔가 금리 상승을 좀 억제책을 쓰겠다라는 내용에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봤지만,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반응을 봤더니 저기서 저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웬만해서는 여기서 알아둬야 될 팁이 뭐야 되냐면, 저 채팅 하나만 읽고 좀 흥분해서 얘기할게요. 자, 환경적인 요소에서 일단 금리 상승 얘기 중이고요. 아코님 문과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느린말 맛있어요. 맛있어. 저한테는 약간 옅은데 괜찮아요. 늦게 읽어서 미안해요. 사실 맛있어요. 이 포인트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은 게, 미국의 이제 연방준비위원회든 미국 정부든, 어쨌든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고 저도 뭐 토종 한국인이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을 하도 자주 보다 보니까 뭐 그냥 지식상으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도 살아본 사람은 아니라서 뭐 정서적으로 이해되는 건 아닌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에 마스크 사태 있죠. 코로나에서 마스크 사태를 보면서 약간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자유침범에 대한 것을 굉장한 가치 훼손으로 여기는 국가예요. 코로나 마스크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서 되게 이상할 정도로 자유침범을 싫어하네,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를 달라, 막 이런 걸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뭐 국가 간의 차이라고 그냥 넘기셨던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 자체가 하나의 특색이에요. 안홍식님 미미 뭐가요? 미국? 어쨌든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실제로 엄청나게 중시 여겨지는 가치라는 거를 금융시장에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만에 하나 지금 금리 상승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분명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시장 개입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은. 이 시장 개입이라는 게 뭐예요? 금리 상승이 한동안은 계속될 거다 라고 하더라도 파월 의장님이 지난 일주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감내하자라고 하면 했지, 당분간은 감내합시다 라고 해서 시장을 좀 놀라게 했죠. 근데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 시장 개입이라는 것을 시장 자유시장을 망치는, 자유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봅니다. 뭔가 임의적으로 뭐 하는 거, 시장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위급 상황이면 해야죠.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자, 코로나 사태 때 부양책 어떻게 했어요? 했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 초대 재무부 장관이죠. 바이든 정부의 초대 재무부 장관. 미국의 재무부가 이제 설립된 게 아니고요. 저번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처음 들으면 초대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바이든 정부의 이제 초대 재무부 장관인 옐런 장관이 원래는 이제 돈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알려져 있기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개입이라는 거죠. 그것도 너무 과도하게 시장에 돈을 퍼부어가지고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부작용이 더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심각한 상황,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에서는 저 정도 부양책은 쓸 수 있다라고 나서긴 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코로나는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거의. 자,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미국이라는 국가는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침범하는 거를 굉장히 좀,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옳은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미국을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미국 시장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뭘 우상시할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가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하다가 뻥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특색이에요. 이거는 그냥 투자자로서 알아두면 좋을 특색. 그죠? 희찬님 안녕하세요. 공부하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뭐 공부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함께 스터디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뭐 경제금융 IT 띵까띵까 스터디. 참 그렇게 공부라고 하시면 제가 민망한 게요. 제 손에 지금 들려있는 건 막걸리입니다. 짠. 자, 그래서 미국의 이 특징 중 하나를 이해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다? 극단적으로 연방준비위원회가 이제 오늘 의사록이나 이런 게 정리가 돼서 이제 나중에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개입하겠다라는 거는 진짜 웬간해선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다만 어느 정도로 우려하고 있고 어느 정도로 다음 행보를 계획하고 있는지만 얘기해도 영향은 있을 거라는 거고 저쪽에서 무조건 막 금리 상승을 잡을 거다. 뭐 바로 두 번째로 얘기하겠지만 이제 물가 상승을 잡을 거다. 막 이런 얘기는 웬간해선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미국이라는 특색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포인트로 알아두시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크게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상황도 조금은 이해갈 수가 있겠죠. 네. 코티졸님 너무 편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듣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번부터 이렇게 칭찬들을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모든 거를 편하게 가장 쉬운 난이도로 설명하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송이니까 혹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바로바로 질문 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금리 상승이라는 엄청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거고 미국이라는 곳의 특징은 좀 이렇다라는 것까지 알아두고 계시면은 뭔가 지금 딱 들어도 세계 굴러가는 걸 아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거 기분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린 가만히 여기 앉아 있는 건데 휴대폰으로 보든지 컴퓨터로 보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뭐 이렇게 세계에 뭔가가 막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내가 옆에 좀 잡는 느낌이잖아요. 제가 그런 느낌 때문에 공부를 한 거니까. 자, 두 번째는 금리 상승과 필적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또 상승하는 이슈예요. 물가 상승도 엄청나게 또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너무 풀 버전으로 설명할 수 없고 쉽게 좀 얘기합시다. 리플레이션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최근에 편집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자세한 내용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거기서 나온 내용에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결국엔 지금 무슨 상황이냐? 네, 박현수님 유튜버가 또 난리네요. 트위치로 가야 할 듯. 네, 제가 그래서 트위치 열어놨습니다. 지금 혹시 유튜브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그 트위치가 너무 난리를 트위치란다. 유튜브가 너무 난리를 치면은 트위치 쪽으로 가서 채팅창도 제가 켜놨습니다. 그래서 채팅창도 거기서 쳐주셔도 돼요. 제가 둘 다 켜놨어요. 참고로 트위치 채팅창 보여드리자면 트위치 채팅창 유튜브가 많이 아프다고 하네요. 요즘 어제 오늘. 네, 그래서 트위치 세팅해놨습니다. 사실은 이거 한번 켜기 시작하면 계속 켜야 돼가지고 내가 이거 한 번도 일부러 뭐라 그러죠? 동시 송출 안 한 건데 나 귀찮아가지고
결국엔 유튜브가 아픈 바람에 동시송출 결국 하게 됐어요. 네, 결국 하게 됐어. 에이, 잠깨 부리다가 유튜브가 저를 양쪽 동시송출 하게 만드네요 결국에. 고맙다. 그래. 게으른 사람한테 매가 약이지. 저 말하는 거예요 저. 트위치 채팅창은 나이트봇이 없긴 한데 뭐 나이트봇 기능이 별게 없기 때문에 제 방송은. 자 어쨌든 그 물가 상승 얘기 계속 해봅시다. 지금은 쉽게 생각해서 말 그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정부들이, 각국 정부들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고 그 돈이 결국 어디로 가요? 물론 사람들이 뭘 사 먹고 하는 대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다시피 투자시장으로 가요. 투자시장. 주식, 선물 옵션, 부동산, 원자재, 그냥 투자 가능한 모든 것들로 가요. 모든 것들로. 그냥 막 쏟아져 붙는 거예요. 그냥 돈이. 그냥 막 미친 듯이 오르잖아요. 심지어 코인도. 돈을 풀었을 때 영향력과 상관없이 올랐다라는 자산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자산은 뭐냐면 돈이 풀렸음에도 안 올랐다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사람들이 진짜로 모르는 자산이에요. 진짜로 모르는 자산. 그게 뭔데? 코인 수준으로만 알려져 있어도 돈이 굴러 가요. 저는 그걸 노리고 투자를 했었던 거죠. 영상도 일부러 남겨놨죠. 저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난 그걸 노리고 투자를 하겠다 라고 영상까지도 남겨놓고 저는 했었으니까. 그거고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말 그대로 돈이 풀리면 떨어져야 되는 거. 대표적으로 뭐? 채권. 네, 그렇죠.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들은 이제 떨어지겠죠. 코트존님, 트위치 회원 가입해야 돼서 채팅은 유튜브로, 영상은 트위치로. 채팅은 또 제가 그거 따로 안 막아놨는데 그래요? 나중에 한번 세팅 볼게요. 그 채팅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구나. 몰랐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참여를 해주신다는 게. 자, 그렇게 어쨌든 투자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흩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의 가격들이 오르는 건 당연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돈을 뿌린다라는 행위가 부작용이 뭐라 그랬죠? 이렇게 돈을 뿌리면 결국 여기서 투자하는 모든 것들은 물건 가격이랑 연동돼 있어요. 특히 원자재. 이 원자재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원자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서 사용되는 그 재료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철로 만든 무언가를 생산할 때 철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반도체 생산할 때는 뭐 들어가겠어요? 히토류, 구리 이런 것들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간접적으로 들어간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그 물건이 여러분들한테 배송이 와야 돼요. 참 배송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저 그거 샀습니다. 철봉. 저 사무실에다가 일단 시켜놨거든요. 사무실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재놓긴 했는데 어쨌든 자, 그걸 시켰으면, 제가 철봉을 시켰으면, 자, 철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 철이 운반돼서 오는 동안 연료값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연료값도 그 물건 가격에 녹아 있겠죠. 수입도 해야 되고 뭐 하는 그 모든 재료 수입, 수출부터 이동까지 전부 연료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그럴 때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결국 뭐겠어요? 네. ND2747님 부자재. 맞아요. 부자재도 포함이죠. 포함. 부자재 포함. 채팅창 잘 보이면 좋네. 트위치도. 감사합니다. 트위치 채팅 처음 보네요. 제가 친 거 빼고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데 투자 자산이 들어가든 뭐가 됐든지 간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건 가격이 다 오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물건 가격이 오르는 게 뭐예요? 물가 상승이잖아요. 물건 가격, 인플레이션. 그렇기 때문에 돈을 뿌린다는 것이 가능하려면 이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에 돈을 뿌려서 경제를 최소한 죽지 않게 만들어 놓고 얼른 그 악재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날의 악재 뭐예요? 코로나. 저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핵심 요약은 뭐다? 지금 돈을 뿌리는 건 무제한 가능한 게 아니고 물가 상승이나 플러스 앞에 설명한 금리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더블로 나타나기 전에 돈을 뿌리고 코로나를 얼른 이겨내서 돈을 뿌리는 걸 회수해도 경제가 망하지 않는 상태까지 도달해야 되는 엄청난 타임어택 중이다. 그 타임어택이
20초, 30초, 60초짜리가 아니라서 이제 와닿지가 않는 거지 연 단위로 온다라는 거예요. 연 단위로. ND2747님 인플레 이유는 어쩌죠? 인플레가 적당히 와야 되는 거죠. 인플레가 강하게 온 이후는 다 괴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적당히 와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인플레가 안 올 수는 없어요. 물가 상승이 안 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안 오는 이론도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인플레이션이 안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는 건 오는 건데 적당히 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이 오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현금을 쥐고 있기보다는 물가 상승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오른다는 것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물건 가격이 오를 때 함께 오를 수 있는 자산에 돈을 좀 투자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회피를 해야겠죠. 물가 상승 회피. 다만 그게 너무 극단적인 투자 자산이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물가 상승을 회피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부동산이나 원자재로 내가 돈을 빼놓으면 근데 그거 이미 지금 투자 자산으로 가격이 올랐던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돈 뿌리는 이 축하 파티, 돈 뿌린 파티가 끝났을 땐 거기도 가격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면 물가 상승이 방어는 되지만 물가 상승은 방어가 되지만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방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물건 가격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물건 가격을 사면 오케이다라는 거는 노노.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물가 상승이 왔을 때는 어쨌든 현금을 되도록 갖고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투자 자산의 가격이 빠지면 현금에서 좀 이동을 시키든지 아니면 분산을 해놓든지 아니면 진짜 정 모르겠다 이러면은 물가연동 채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좋은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뭐 물가연동 채권이나 물가연동 인덱스나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공부할 때는 그런 것들도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좋아요. 아니면 뭐 물가 방어는 뭐가 좋을까요? 뭐 이런 것도 찾아보시면 좋은데 지금은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일단은 그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경제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살아나는 상황이면 사실은 지금까지 각광받았던 기술주나 이런 것들보다는 가치가 오르니까 올랐던 이런 투자지 시장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말 그대로 진짜 실물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생기는 것들 있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굴뚝산업이나 그러니까 굴뚝산업 이렇게 퉁쳐서 얘기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냥 극단적으로 코로나 이랬으면 제일 타격받았던 게 뭐예요? 여행. 그리고 그에 준하는 어떤 서비스들, 실제 사람들이 가거나 이렇게 해서 즐겨야만 했던 어떤 서비스들 또는 그럴 때 사용되었던 물건에 들어가는 어떤 원자재나 그런 걸 사용해서 판매했던 기업들 있죠. 오히려 코로나기 때문에 눌려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는 상황이 확실시 되면야 확실시 되기 좀 전부터 이제 들어가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이미 S&P나 다우존스 지수는 올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미 올라 있던 걸로 회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올라 있던 것보다는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것이 이제 백신도 접종했고 어쨌든 올해 한 2분기부터는 확실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면 차라리 그쪽은 좀 나을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물가랑 되도록이면 상관이 좀 없는 걸로. ND2747님 여행 화장품 엔터. 그렇죠. 엔터인데 이제 기획사나 이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엔터엔 좀 약해요. 제가 아이돌 보는 눈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잘 안 봤거든요. 자 어쨌든 그런 것들 지금까지 각광받았던 게 더 간다보다는 진짜 실물 경제 살아났을 때나 이제 물가연동 채권이나 뭐 이런 것들 그냥 간단히 보면 될 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어쨌든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돈을 뿌리는 것에 한계를 느끼게 만드는 신호탄이 뭐냐면 결국에는 물가 상승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만 안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물가 상승. ND2747님 인플레이션과 금값의 상관은 어떻게 보시나요? 개입이 있을까요? 개입이요? 개입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누군가의 개입이요?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금값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영향력의 개입이요? 왜냐면은 중요한 차이점이잖아요, 두 개가.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 물가 상승에 왜 예의주시하는지는 또 설명이 됐죠.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상승에 예의주시하는 이유, 두 번째 물가 상승에 예의주시하는 이유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핵심 포인트는
물가 상승이 와서 돈을 뿌리는 행위를 멈출 수밖에 없게 되면 왜? 돈을 뿌리면 물가 상승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그 부작용을 안 하려면 돈을 뿌리는 걸 멈추겠죠. 슈퍼부양책이라고 해서 신나서 돈 뿌리는 행위를 못하게 되면 투자시장이 결국 악영향을 받겠죠. 결국에는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이라는 이슈에 사람들이 목을 메고 쳐다보는 모든 이유의 핵심은 투자시장이 악영향을 받을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오늘날의 환경은 뭐냐면 이 3월 17일 오늘의 환경은 뭐냐면 다들 지금 투자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뭐 지금은 제가 동시 송출하니까 트위치에서 지금 나가고 있겠지만 트위치 그리고 원래 송출하던 이제 유튜브 뿐만이에요? 저는 메일도 왔었죠. 그 예전에 저기 아프리카 대륙 거기 투자 안 하던 사람들도 이제 마케팅이 되니까도 있겠지만 주식하겠다 이런 걸로 컨텐츠 만들어지고 이런 거 많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뜻은 뭐예요? 그만큼 일반인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해진 단어가 됐다는 게 바로 투자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투자에 뛰어든 상황인 거예요. 이 환경이 2021년 3월 17일 환경이. 근데 이 투자시장이 위협을 받기 시작한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특수한. 뭐로부터?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부터. 근데 저 두 단어가 어떻게 대처될 것인가를 우리가 사실은 여기 앉아서 우리가 단타를 치든 장타를 치든 우리가 대처하는 거나 이런 걸로는 너무나도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대처도 아니고 사실 그냥 우리 자산 대처지. 전 세계적인 어떤 맥락이나 이런 걸 알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국가가 대처하는지. 근데 유일하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가 발언을 하는 게 지금 오늘날 딱 시기가 겹친 거예요. FOMC 회의. 그래서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있는 FOMC 회의를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무조건 답이 된다든지 무조건 뭔가 세계가 망한다든지 이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FOMC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각 주의 중앙은행 총재 이상급들이고 애초에 거기에 연관해서 재무부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 타진이나 각 정부의 의견 타진, 각 정부가 아니고 미국 행정부의 의견 타진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어느 정도는 협의가 있기 때문에 음모 이런 게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자기네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발표로 빡 하고 증시에 영향을 미치면 이제 수습 인터뷰나 이런 것도 나오고 수습 코멘터리나 이런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말을 딱 했는데 뭔가 악영을 받아 그러면은 그 이후 후속 인터뷰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위기감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앞으로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후속 대응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결정으로 뭐가 아작이 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대략적인 스탠스라고 할 때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FOMC가 이 당장의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을 막진 않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되면 뭐예요? 그 뒤로 조금씩 수습은 하겠지만 앞으로 투자 시장이 여기서부터 더 오르긴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마음속으로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캡을 씌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도, 방향성 자체.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갑자기 엄청난 코로나가 갑자기 백신한테 싸그리 죽었대요. 이런 호재가 갑자기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너무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되겠구나. 반대로 일단은 미국이 그렇게 시장 개입을 옳진 않다라고 생각하는 성향이지만 개입을 해서라도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을 막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저 미쳤나? 이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웬만해서는 안 그럴 테고 너무 흥분해서 폭등이 나오면 100% 수습 나옵니다. 네. 폭락이든 폭등이든 원래 금융시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금융시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를 물론 개인 수익 보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일이겠지만 시장을 이제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뭐든지 급진적으로 벌어지면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 차려 두고 계속해서 이후에 나올 거다. 자, 아까 채팅 중에 ND2747님 누군가의 금값 조절 그거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특정 회사나 이런 곳에서 자기네들 허용 범위로 더 팔고 덜 팔고 수입 덜하고 수출 덜하고는 있겠죠. 기업 레벨에서는. 근데 그게 뭔가의 범국가적인 조절 이럴 만한 거는 좀
하기에는 너무 음모론에 가까운 얘기일 것 같아요. 상품의 판매량 조절은 어디나 있습니다. 어디나. 심지어 여러분들 뭐 돼지고기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냥 그건 이상한 일도 아니고 늘 당연히 있는 거죠. 비싸질 거라고 생각하면 상품이 더 잠기고, 그러니까 시장에 더 안 나오고, 싸질 거라고 생각하면 시장에 더 상품이 많이 나오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거기에다가 뭔가의 주체를 입힐 필요도 없고 그냥 당연한 일, 수요 공급에 의해서 너무나도 당연히 벌어지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비싸질 거라고 예상하면 그냥 물량도 안 나와서 더 비싸질 거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더 떨어지겠죠. 오히려 금값은 이제 그걸로 보죠. 금값의 포지션은 어쨌든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 그러니까 세계가 약간 투자 시장이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피난하는 곳, 그죠? 그래서 지금 아마 ND2747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이랑 함께 언급을 해주신 걸 텐데, 물가 상승을 회피하는 용도로 금은 어떻냐라고 했을 때 최소한 나쁘진 않죠. 네, 나쁘진 않죠. 물건이고 기본 가격을 갖고 있죠. 금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죠.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서 폭등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긴 조금 힘든 게, 저것도 물건 가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까지 같이 올랐어요. 웃긴 게 지금 시장은 돈을 무진장 풀어서 오른 거라서 위험 자산만 오른 게 아니고 다 올랐죠. 다. 모든 투자 자산이 다 올랐어요. 원래 같이 오르면 안 되는 구리, 금값, 주식값 다 같이 올랐죠. 구리는 보통 반대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라기보다는 구리는 좀 더 실물 경제에 가깝고, 실물 경제가 오를 때 구리가 오르는 거에 좀 더 가깝고, 금 가격은 이제 반대로 오르죠. 보통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싶을 때 오르는 게 금값인데, 다 필요 없고 그냥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으로 치면 여기서 뭐 더 폭등 나올 거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물가 상승과 투자 시장 하락이 좀 같이 일어난다라고 봤었을 때, 가치 방어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른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무한 신뢰를 보내기에는 금값도 많이 올랐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올랐어요. 금값도. 그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냥 모든 투자자산이 다 올라 있으니까, 원래 같았으면 이제 회피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 자산이 많이 오르고 나면은 그 다음 보통 뭐 여러분들 기사나 이런 데 보면 시클리컬, 뭐 사이클리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주기가 있어요. 계절 주기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주식이 다 오르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채권 오르고, 그 다음 원자재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있는데, 부동산 오르고 지금 그런 거 무시하고 다 올랐기 때문에 그 예전의 감각으로 완벽히 가치가 방어되거나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좀 힘들어진 상황이죠. ND2747이 엄청난 변동은 힘들겠네요. 그렇죠. 네, 미리 오른 게 좀 있어서. 자, 그래서 왜 지금 특히 FOMC에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냐에 대해서 환경 설명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야 그게 왜 중요한데? 이제 웃으면서 야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나 또 방송 겉핥기만 하는 줄 알고 또 질문하기는 예상했어 내가. 응? 그 다 알아왔지 이러면서, 알고 있지 이러면서 다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제 투자 시장에 너나 할 거 없이 주식하고 코인하고 하는 상황에서 그 투자 시장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두 가지 요약하는 거예요.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 그 두 개에 모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곳이 어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이사회에서 연방준비제도예요. 그래서 회의록이 나오게 되면 그 회의록에 뭐가 써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지켜보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팁은 뭐 여러분들이 뭐 그 또 밤새 가면서 볼 필요 있다 그렇다기보다는 뭐 뭔가에 검색을 하실 때 오늘날 뭐가 있을까, 오늘 한 이틀 동안 내가 뭘 기준으로 검색하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빡 알 수 있을까 라고 하면은 이제 요 이틀간은 FOMC다. FOMC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FOMC예요. 요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제가 요즘에
그 토이 프로젝트로 코딩을 하면서 그 진짜 요런 식으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진짜 오늘날 딱 중요한 모든 그 세상에 벌어지는 일의 어떤 핵심을 꿰뚫는 딱 한 단어를 한 위클리 주간 단위 정도로 뽑아낼 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텔레그램에 연결은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텔레그램한테 물어보면 텔레그램이 답을 하도록은 만들어놨는데 중요한 거는 텔레그램이 뭘로 답하느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저 지금 막걸리 흘려서 아 망했다. 냄새 엄청나겠다 이거. 취했나? 원래 이거 술자리에서 뭐 흘리면은 앞에서 무조건 그러지. 아, 취했네 이러면서. 그거랑 숟가락 떨기는 거. 숟가락이랑 젓가락 떨겨서 막 쨍그랑 쨍그랑 소리 나면은 이제 눈치 주잖아요. 아, 얘 취했냐? 막 그 생각이 나네요. 요즘 그런 자리가 없은 지 벌써 얼마나 됐지? 진짜 오래됐네. 나중에 화장실 갔다 올 때 얼른 옷을 갈아입어야겠네요. 네. 자. 그렇게 얘기하면 일단 여러분들은 누구랑 대화할 때 저처럼 혼자서 낑낑거리거나 코딩을 만들지 않아도 바로 요 며칠 정도는 먹어줄 수 있는 대화를 하는 기사를 바로 찾을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왜 지금 특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냐? 아, 앤디 2747님 안주는 안 드시나요? 아, 저 밥을 먹고 와가지고 안주는 안 먹습니다. 제가 원래 술 먹을 때는 안주를 먹으면서 챙겨 먹는 스타일은 사실 아니에요. 술은 술대로 먹고, 그러니까 굶고 먹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그 술에 환장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밥을 다 먹고 하는 거고, 게다가 이제 방송이라서 그러니까 원래는 안주 놓고 먹어요. 근데 이제 방송에는 제가 좀 그러고 싶지가 않아서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뭐 대화하시면 또 같이 대화하고 제가 할 말이 있으면 또 하고 같이 스터디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물거리면서 하고 싶지 않아서 안주는 안 먹습니다. 마시는 것만 쓰고 있어요. 마시는 것만. 물 같은 거. 근데 이거 유튜브 왜 아픈 거래요? 제가 안 찾아봤네. 막상 또 유튜브 아픈 거 왜 아픈지 안 찾아봤어. 자,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죠. 근데 이따가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밤새면 어떡하지? 나 또 출근해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네요. 그러진 않겠지. 그리고 그 게임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잠깐 쉬는 타임은 지금 느낌표 DSP를 이제 유튜브 채팅창에서 쳐보시면은 죄송해요. 트위치 채팅창에 제가 나이트봇을 아직 안 갖다 넣어놨어요. 오늘 급하게 좀 준비하느라. 쳐보시면은 나오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 느낌표 페이지 하면 개인 페이지가 나오고 느낌표 DSP 하면은 요즘에 이제 또 그 새로운 언어를 써본다고 타입스크립트 해보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다이스 스피어 프로그램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새벽 방송 하시는 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다이스 스피어 프로그램. 지금 채팅창에 나오죠? 자, ABC님께서 쳐주셔가지고 저거예요. 제 개인 페이지 주소에다가 DSP 치면 되는 거예요. 다이스 스피어 프로그램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주의 다이스 스피어, 즉 우리 항성계에서 우리로 치면 태양이죠. 태양에다가 발전 구조물을 더 씌워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에너지를 우리 항성으로부터 최고 효율로 얻어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화력 발전 뭐 긴급용으로는 필요하더라도 그런 거 많이 할 필요 없이 말 그대로 항성의 에너지를 바로 갖다 쓴다 라는 개념의
그 구조체를 말하는 건데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구조체입니다. 이론? 이상적으로 존재하는 구조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단어예요. 어쨌든 그걸 이제 게임에서 만드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그 만드는 과정에 이제 공정이죠. 공장 단지나 이런 걸 꾸려가지고 거기까지 자원들을 사용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팩토리오 같은 게임입니다. 이런 거 하는데 공정 효율화를 하려고 보니까 계산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지금 타입스크립트라고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약간 상용화한 버전을 좀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아 그러면은 너무 게임하면은 양심이 찔리니까 타입스크립트라는 언어로 저 게임에서 나오는 필요 공장 개수를 계산하는 거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 다 만든 건 아니에요. 다 만든 건 아니고 이제 한글화랑 버그 픽스를 해야 되는데 진짜 그러고 놀고 있었습니다. 출근 안 하면 저거 하고 있고, 출근해도 만약에 야근하다 보면 저거 하고 있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 번에 저는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게임이라는 것도 하고 게임 공략도 하고 일할 때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도 새롭게 공부하고 그래서 저러고 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 개인 페이지, 느낌표 페이지 하면 그 페이지도 제가 만든 거예요. 그것도 지금 타입스크립트로 다 바꿔놨어요. 네, 공대생들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냥 쉬는 겸 잠깐 얘기했어요. 오늘 요즘에 뭐하고 노는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다이스 스피어 프로그램은 분명히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걸 만들다 보니까 일처럼 느껴져가지고 잠깐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디트로이트 비커 휴먼을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샀어요. 이미 PC로 하나 더 산 거예요. 지금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있는데 PC로 하나 더 사서 나중에 여러분들이랑 방송에서 같이 할 거예요. 인공지능 블록체인 막 경제 금융 영상 만들던 사람이 그 인터랙티브 드라마를 하면 얼마나 과몰입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참고로 그 게임의 전작인 헤비레인을 하면서 울 뻔했던 사람이에요. 거의 울었죠. 그렇게 안 생겼지만 제가 좀 히키코모리인데다가 심한 히키코모리라서 그런 거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앞서서 얘기한 FOMC를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환장해서 기다리고 있느냐,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요 뒷마무리 얘기, 두 번째 얘기는 뭐 너무 이제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FOMC에서 이번 게 뭐라고 좀 다르게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왜 지금 중요하냐를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 두 번째가 어떻게 중요하냐예요. 어떻게 중요하냐. 이 얘기는 제가 단어를 헷갈릴까봐 좀 써놨어요. 잠깐만요. 폰에 써놓은 거 잠깐 볼게요. 자, 어디 보자. 내가 써놓은 게 어딨지? 아이, 너무 길게 써놓으면 좀 그래. 오케이, 여기 있어. 자, 봅시다. 빠라람 빠라람 빰빰빰빰빰빰빰 빠라라리라나. 자, 이번 FOMC의 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사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서 제가 요거를 따로 적어놓을 수밖에 없어서요. 막 단어가 엄청나게 제가 머릿속에 반자동으로 나오는 정도의 단어는 아니다 보니까. 자, 보자. 자, 이거 첫 번째 단어. 요 단어를 알아두시면 일단 좋은데요.
점도표라는 단어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통계나 또는 그에 준하는 기사를 자주 읽으신 분들은 단어 자체는 이제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설명을 미리 한 이유인데 연방준비위원회라는 곳은 미국 각 주 중앙은행의 총재분들을 쉽게 얘기하면 거긴 중앙은행이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미국 주가 여러 개니까 그 각 주 중앙은행 예를 들어서 보스턴 중앙은행 따로 있어요. 중앙은행 미국 중앙은행 딱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보스턴 중앙은행 따로 있고 뉴욕 중앙은행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록을 발표하는 거고 그들의 의사가 어떤지. 근데 이 점도표가 이제 늘 발표되는 게 아닌데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점도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점도표가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것이 어떨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자신들이 한 점씩 찍는 거예요. 중앙은행 총재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냐면 미래의 앞으로의 금리가 어떨 것인가, 상승 몇 퍼센트 포인트 상승, 그냥 뭐 유지, 하락 이렇게 있고 이거를 제가 이거는 3개만 써놨지만 퍼센티지로 돼 있겠죠. 몇 퍼센트 포인트 이렇게 상승, 유지, 몇 퍼센트 포인트 하락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거기다가 이분들이 찍어요. 점을 자기 하나씩. 그래서 상승이 막 15명, 유지가 5명 뭐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도표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죠. 일본에서 그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한 이유인데 금리 상승이 심각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은행 총재님들이 나오면 시장이 실제로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저 금융시장이라는 곳에서 제일 높고 제일 높은 정보를 받으시는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상을 했을 때 자기는 올라갈 것 같다는 사람들이 만약에 계속 많아. 점도표상 상승이 더 많아. 그러면 야 이거 지금도 1.6%까지 올랐는데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진짜 올린다고? 지금 시장금리가 아니라 상승 예상이 더 많아? 그러면은 대응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의사가 어떤지에 대해서 찍혀 나오는 거예요. 저분들도 당연히 이게 공개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찍을 거 아니에요.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찍는 공개 정보 사항이 되는 게 바로 FOMC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하나의 표 중에 하나로 이 점도표가 있어요. 여기에 가장 의견이 강력하게 먹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점을 찍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찍혀 있느냐로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느꼈을 때 야 앞으로도 강력하게 상승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근데 하지만 미국이니까 시장에 개입은 안 하겠지? 그러면은 금리 상승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면 투자 자산은 앞으로 투자 시장에서 주식에서 빠져가지고 전부 금리 쪽으로 이동하면 어떡하지? 채권 쪽으로 이동하면 어떡하지? 채권으로 바로 투자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채권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당분간 들어가면 안 될 자산으로 찍혀 있는 상태예요. 말 그대로 채권 이자율이 올라가면 보통은 이제 예금이나 예금에 준하는 것들로 일단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장 채권으로 회전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투자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무조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점도표상 금리 상승이 많이 찍혀서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앞전 상황에서 FOMC 의사록에서 우리들은 시장 개입의 가능성을 내비친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금리 상승이나 물가 상승을 방어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아니야, 금리 상승을 방어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나서 금리 상승이 점 찍은 게 나오면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금리 상승을 막을 거라는 근거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앞뒤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이번 어쨌든 회의에서는 이 점도표가 나올 거예요. 오랜만에. 최고의 사람들이 금리 상승을 어떻게 예측하느냐.
그래서 요것도 나오는 순간에 결과에 따라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결과에 따라서는. 되게 어떻게 중요하냐의 한 축이죠. 그리고 그 앞서 설명한 부분 때문에 다른 거는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방금 얘기한 거예요. 미국엔 어쨌든 시장 개혁을 되도록이면 안 할 거다. 되도록이면. 다만 이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얘기하느냐의 뉘앙스를 보려고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워낙 특수한 단어라 사실 전문 용어로 쓰고 싶지 않은 단어고 저도 익숙한 단어는 아닌데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요거는 두 번째 거에. 왜냐면 길게 얘기하면은 말 그대로 무슨 복잡한 얘기밖에 안 되니까. SLR이라고 써 있는데 DSLR이라고 외우셔도 되겠네요. SLR이 뭐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위험자산 비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위험자산 비율.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은행이나 보험사나 증권사나 금융회사나 이런 곳들, 그러니까 투자자산, 금융자산을 다루는 곳들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너무 위험한 투자를 많이 하지 않도록 비율 규제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믿고 맡기는 은행이 신나서 투자를 하다가 선물 옵션 막 엄청나게 고위험 코인 막 선물 옵션 주식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산의 100%를 다 활용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겠죠. 옛날엔 큰일 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각 산업에 맞게 비율 규제를 받아요. 네가 지금 자본이 얼마가 있으면 그 중에 20%는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그 중에 30%는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비율 규제 받거든요. 근데 그거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국가를 누가 통제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국가는 자신들의 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죠. 그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법으로. 자, 이 비율이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지금 국가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자, 중앙은행이잖아요. 결국 연방준비제도라는 것들은 연방은행이잖아요. 은행. 중앙은행의 모임. 연방중앙은행이잖아요. 은행이잖아요. 이들도 자산을 운용할 때 비율이 존재해요. 비율이 존재해요. 저도 이 분야는 엄청난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잠깐 단어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오케이. 실수 방지 완료.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채권은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주식 대비해서 안전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지 예금 대비해서는 위험자산이죠. 현금 대비해서는 위험자산이잖아요. 그죠? 손실 위험이 아예 제로는 아니에요. 주식보다는 안전하다는 말뿐이지 어쨌든 완전 제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채권이라는 것에 대한 투자도 비율 제한이 있어요. 비율 제한이 있어요. 당연히 국가 채권, 즉 국채에 대한 투자도 비율 제한이 있겠죠. 무궁무진하게 투자하게 냅뒀다가 만에 하나라도 사단이 나면 안 되니까. 만에 하나.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라는 이 악마 때문에 이 비율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연방준비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자, 국채 매입을 해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국가의 채권을 사주고 그 국채를 갖고 있던 시장에다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준다는 뜻이잖아요. 결국 부양책이에요. 부양책. 돈을 푸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시장에 존재하는 금융상품을 사들이면서 돈을 푸는 거. 산다는 뜻은 돈을 준다는 거니까 상대한테. 근데 이러려면 결국에는 이 채권을 산다. 즉 채권을 사면 내 주머니에 들어오죠. 내 주머니에 채권 비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현금을 쓰고 채권 비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것도 비율 통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죠? 이해가 좀 쉽죠? 왜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투자 자산이니까 과도하게 그동안 규제받아온 비율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부양책을 펼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코로나라는 이 악마적인 상황 때문에 이 비율을 풀어놨어요. 임시로 이 비율 제한을 좀 느슨하게 풀어줬어요. 왜? 그래야 중앙은행이 돈을 더 많이 써서 시장에 있는 채권을 사들이고 현금을 더 많이 시장에 배포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부양책이 훨씬 더 큰 단위로 가능한 거죠. 재밌죠? 요게 지금 금융시장 상황이에요. 요런 통제되는 부분들을 풀어서라도 경제를 살리려고 아등바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위험자산 비율을 계속해서 느슨하게 둔 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예전처럼 기본까진 지켜야 되지 않냐로 할 것이냐,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그래서 이 SLR이라는 단어가, 위험자산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 단어가 이번이죠. 지금 요 단어가 이번 FOMC와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이러면 좀 그런가? 그러니까 같이 화두가 돼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다들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거는 뭐예요? 부양책이 앞으로도 많이 풀릴까? 라는, 마치 실물 경제를 걱정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톡 까놓고 얘기했죠. 지금 사람들이 이걸 관심 받는 이유는 자기들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시장 잘 될까를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위험자산 비율 제한을 느슨하게 해놓은 거를 만약에 예전식으로 돌아간다, 또는 바로 돌아가진 않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항상 발표하고 당분간의 시간을 두고 완충이 일어나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서 항상 진행하세요. 모든 금융기관들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투자시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예의주시해야겠죠. 저 위험자산 비율 제한을 만약에 다시 타이트하게 돌리면 당연히 투자시장에 들어올 돈은 줄어들 거니까 굉장히 거시적인 일이잖아요. 큰 단위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미국이라는 한 국가에서 부양책이 조금씩이나마 오그라들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 거야. 그런 건 예의주시해야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각 투자자산 시장이 조금씩은 다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이 투자자산 시장의 대부분은 그냥 유동성으로 밀어올린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시장은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이 유동성, 즉 돈을 얼마나 풀었는가에 대해 관련된 뉴스는 가히 그냥 사람들의 모든 이목을 집중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이 대단하신 분들의 금리 예상과 위험자산 비율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냥 그 자체로 이분들이 그냥 무슨 얘기를 하냐 자체도 일단은 문제죠. 부양책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안 나오고 그냥 타이트하게 버티십시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지난번처럼 좀 충격이 있겠죠. 지난번에 그렇게 했다가 충격이 왔었죠. 다시 되어 올라가긴 했지만 나스닥은 거기까지 회복 못했어요. 이미 판세는 좀 바뀐 게 S&P 500이나 다우존스 쪽으로 판세는 바뀌었죠.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도 나스닥을,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욘드 미트나 AMD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기업의 성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어서 투자하는 거지만, 만약에 내가 어딜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데 살펴보면서 나스닥이 많이 올랐었으니까 나스닥을 본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아니죠. 지금은 이제 S&P 500이나 다우존스 지수를 보고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로 지금 코스피죠. 우리나라가 별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 얘기, FOMC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미국 시장 얘기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코스피에 좋은 종목들 많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 실물 경제랑 연관돼 있는 부분들, 지금까지 코로나 시국이라 올랐던 기업들 말고 기존 일상생활에서 이제 회복세를 보인다라면 어디가 올까라고 봤었을 때 종목들이 조금 더 분위기는 반전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인게 저런 것도 맞물려 있는 거예요. 부양책이 여기서 더 나올 것 같진 않고, 슈퍼 부양책 이제 사실 사인하고 돈 풀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럴 때만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투자 시장은 예측 시장이잖아요. 예측 시장이잖아요. 이미 완전 100% 반영되진 않았겠지만 이미 예상은 어느 정도 슈퍼 부양책까지 반영돼 있는 상태로 벌써 한 2개월 지났잖아요.
사인을 이제 한 거지. 웃긴 건 돈은 아직 풀지도 않았죠. 사인을 이제 했으니까. 돈은 앞으로 풀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미리 올라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 슈퍼 부양책 조단위만큼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조금 힘들죠. 그런 걸 고려하면 나스닥의 무분별한 상승을 점치기에는 뭐 내가 이 기업이 정말 매출이 참 괜찮아서 사는 거다 이런 상관없고요. 빼고서는 이제 과거보다는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것 때문도 있다. 왜? 방금까지 다뤘던 이 FOMC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의 결국 핵심은 뭐예요? 지금까지는 가자해서 갔어요. 돈을 풀었으니까. 지금 슈퍼 부양책 나오는 이 부분까지 블루웨이브 즉 미국의 민주당이 모두 석권을 한 다음에 부양책 초슈퍼 부양책까지 밀어붙이는 요거까지 예상에서 반영됐잖아요. 나스닥 14,500포인트 찍고 왔죠. 거기까지 반영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정리된 걸 한 줄로 요약하면 뭐예요? 이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서 불안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정책 사인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부양책을 더 풀 수 있을까? 근데 금리 상승도 나오고 물가 상승도 나왔어. 의아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박메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뭐 어제부터 유튜브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트위치랑 이제 동시 송출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컴퓨터가 버텨줘서 매우 감사드리네요. 그래서 한 줄 요약을 써놓으면서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 어쨌든 3월 16일부터 그래도 여러분들 뭐 한 19일까지는 어디 가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대해서 꿀리지 않을 만큼 재미나게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는 다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줄 요약. 그냥 가즈아 믿기에 무서워. 이거예요. 지금은 상황은. 그냥 가즈아 믿기 무서워. 예전만큼 그냥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던 신호, 금리 상승, 물가 상승, 그리고 그거에 대한 FOMC나 이런 곳에서의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막걸리가 안 좋은 게 방송하면서 먹으면은 맛은 있는데 이 저거 있죠. 그 가라앉는 거 누룩이라고 하나? 이거가 막 얘기를 열심히 하고 나면 다 가라앉아 있어. 그래서 이거 가끔씩 농축액을 먹게 돼요. 마지막에 좀 흔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막 흔들면 또 쏟아지니까 아까처럼. 아까도 이렇게 스냅으로 흔들다가 쏟아진 거거든요. 오늘 그래도 사실 방송 주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저께 정도의 달력을 보고서 FOMC구나. 저 얘기 해야겠다. 구제해줬어요. 그리고 잠깐 이제 화장실 타임이 됐으니까 화장실 가기 전에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트위치 지금 이 아이디 있잖아요. 이 아이디가 왜 있냐면은 제가 원래 게임 방송을 잘 봐요. 그래서 트위치 쪽에서도 이제 게임 방송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 뭐 지금 트위치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유튜브가 워낙 어제부터 아파가지고. 트위치는 원래 게임 플랫폼이니까 저는 이제 아이디가 마침 있었죠. 그래서 동시 송출하는데 큰 부담은 없었어요. 볼터치 항상 해줘야죠. 아이덴티티 이렇게 하면 돼. 다리를 그려주고. 뭔가 그냥 그리면 아쉬우니까 나도 마스터 오브 코인 같은 느낌의 그림을 그립시다.
코인 코인 거대한 코인 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뭐 대강 이거는 막 두 개로 분리된 코인, 이원화된 코인, 달러 패깅된 코인, 마스터 오브 코인 같은 느낌으로. 요즘 누가 뭐 본인을 코인 마스터라고 막 방송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뉴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길래. 빠람빰빠밤. 망토가 있어야죠 항상. 이런 뭔가 마스터 오브 뭐 아니면은 치프 오브 막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은 하고 원래는 얼굴을 가리는 게 국룰이긴 한데 화장실이 빨리 가고 싶으니까 머리나 그려줍시다. 참고로 이것도 여담이지만 저스티스 리그라는 그 DC 쪽이죠. 배트맨과 슈퍼맨이 나오는 원더우먼이랑 그쪽에 저스티스 리그 감독판 다시 나온다면서요. 4시간 2분짜리. 스나이더 감독이라고 예전에 맨 오브 스틸 하셨던 분이 스나이더 감독입니다. 잭 스나이더. 그분 버전으로 다시 나온대요. 원래는 2부작을 예정 중이었던 저스티스 리그라서 4시간 2분짜리로 나온다고 합니다. 4시간 2분? 4시간 20분? 네. 저는 참고로 슈퍼맨과 배트맨의 팬이기 때문에 특히 배트맨이죠. 볼 것 같은데 극장에서 볼 수 있을까 좀 고민이에요 지금. 저걸 보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쨌든 그래서 머리 너무 이상하네. 지워야지. 왜 이렇게 찌그러졌어 머리가. 더 이상해졌다. 이거 빨리 제대로 그리고 가고 싶어. 됐다. 만족스러워. 목둘레에다가 여기까지 완성. 하고 화장실 다녀올게요.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잠깐만요. 화장실 다녀오면서 이거 저 아까 막걸리 쏟아가지고 막걸리 통 내놓고 바지 후딱 갈아입고서 오겠습니다.